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중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소개하실 수 있는 만큼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한마디로 하라고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고 이제 어떤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정말 정부가 저인망식으로 있는 정책 없는 정책 모두 다 끌어다가 한번 다 해보겠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했고, 그래서 뭐 예산이 뭐 몇 조가 넘어가고 이제 이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대통령을 모시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분야를 5개로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은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거 지원. 두 번째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가정을 같이 양립해서 꾸릴 수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가정과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 가정, 양립. 그리고 세 번째가 임산부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하는 건강 지원. 네 번째가 아이를 낳고 이제 기르다 보면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돌봄과 교육에 관한 지원. 5번째가 전체적으로 양육 비용 부담에 관한 지원. 그렇게 5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각각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 지원은 최근에 들어본 신생아 특공, 신혼부부 특공 굉장히 인기 많죠. 이런 거랑 이어지고 있고요. 일가정 양립은 맞돌봄,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이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데 집중을 하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 제도를 변경을 하고 있고, 임산부 신생아 지원은 난임이나 소정가 이슈들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돌봄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저희 또 늘봄학교를 통해서 초등돌봄을 강화를 하고 있고, 양육비용 지원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정책이 가장 대표적으로 선택과 집중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적 원인, 저출산의 경제적 원인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등 양육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OECD 평균 비교해서 정부의 그 재정적 지원이 좀 미흡하다. GDP 대비 OECD 2.5%인데 많아요. 저희들은 2.4% 정도 얘기가 있는데, 이런 재정 마련에서 좀 확충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힘드시면 이 양육에 대한 어떤 부담 해소를 위한 좀 구체적인 정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양육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이 약간 시니컬하게 뭐 돈 낳으라니, 돈 줄 테니까 애 낳으라, 그거 뭐 우리 낳을 줄 알아요? 뭐 이러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양육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 줄 테니까 낳으라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정부가 여러 여차의 이유로 낳기로 결심하고 낳은 청년 가구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비용 부담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정책들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소개드리면, 일단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육아휴직도 해야 되고 이제 돈이 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아이를 만나는 첫 만남을 축하하기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어서, 첫째는 200,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을, 셋째, 넷째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기르는 게. 너무 기르는 게 힘들어서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부모에게 월급을 준다는 개념으로 돌 때까지는 그 부모급여라는 이름인데요. 돌 때까지는 월 100만 원. 그리고 2돌까지는 월 50만 원. 현재 수입과 별도로? 현재 수입 소득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고, 또 이제 애가 쭉 커서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아동 수당이 월 10만 원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 쪽으로도 자녀 장려금이나 자녀 세액공제 같은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어린이집을 가니까 네. 어린이집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상보육 원칙으로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가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때 네. 이제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갑자기 또 돌봄 절벽이 네. 생겨서 많은 엄마들이 힘들어하고 휴직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늘봄학교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 통계를 보면 경력 단절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점이 그 자녀들 초등학교 입학 때. 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애가 넷인데 이제 초등 입학할 때마다 그 학원 스케줄 그거 제가 네. 이제 퇴근해서 올 때까지 네. 짜는 게 너무 힘들고 저희 때만 해도 그 방과후 돌봄이나 이제 그 방과학교나 돌봄 교실을 선착순으로 막 클릭해야지 돼서 그렇죠. 굉장히 두근두근 하면서 클릭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뭐 돌봄 서비스 잘 되어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알고 늘봄학교가 있습니다. 대포 네. 정체적으로 확대되면은 네. 원하시는 분들은 다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될 것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에 아주 많은 좋은 정책이 있는 걸로 압니다.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와 같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특히 남성분들 육아휴직 제도 맞습니다. 그리고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네. 아주 낮은 수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뭐 제도가 있으신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산한 가구 중에서 엄마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비율은 70% 정도 되는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아니라 6.8%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 정도만 아빠가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육아휴직 이꼴 여성의 전유물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여성은 이제 다녀와서도 커리어에 이제 불이익을 얻거나 이러면서 난 더 안 가겠다, 안 낳겠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육아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하는 거다 하는 이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게 엄마와 아빠가 같이 또는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를 했는데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이 있어요. 150만 원. 네. 이게 150만 원이 실제 만약에 헛벌이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좀 힘든 돈인데요. 이 돈을 아빠가 했을 때, 아빠와 엄마가 동시 또는 번갈아가면서 했을 때는 돈이 올라갑니다.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만 원. 그 다음에 매달 50만 원씩 올라가요. 4개월째는 250, 300, 350까지 쭉쭉쭉쭉 올라서 엄마 6개월, 아빠 6개월 하면은 전체적으로 3,900? 6개월씩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그럼 한 아이에 네, 한 가정이 네, 지원되는 네, 수가 상당하네요. 네네. 그런 이제 맞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요. 이제 그 육아휴직이나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거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옆에 있는 동료들 또는 이제 회사에 눈치가 보이는 이 이슈가 굉장히 또 큰데요.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육아휴직 가인 동안 내 이 자리를 누군가가 할 대체 인력과 관련해서 이 대체 인력을 쓸 수 있게 특히 이제 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게 중소기업 이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월 8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고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빨리빨리 이제 집에 와서 좀 돌봐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러면 그 남은 일을 내 짝꿍이든 뭐 내 동료가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동료들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는 동료에게 지원금도 최대 월 20만 원씩 올 하반기부터 시행돼서 조금 눈치가 덜 볼 수 있게 그런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그 위와 같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뭐 회사 눈치 보기 그리고 대체 인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강점희 부장 이쪽에 현장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인식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좀 현장 경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세한 설명 듣고 많이 이해가 많이 쉽게 되었습니다.
그 저출산 관련 위원회에서 5가지 분류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주거나 건강 지원, 또 그리고 돌봄이나 교육, 양육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돌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인프라의 문제인데, 두 번째에 있는 그 일가정 양립은 방금 말씀 주신 그 눈치라는 부분, 저희가 참 쓰기 싫은 단어인데 그 눈치라는 단어가 혼자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동료의 그 사회적인 잠재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이 그렇죠.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이건 선택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근데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호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기뻐할 수 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한 명의 우리 부서에 있는 동료가 출산 휴가를 가거나 출산이 임박해오는 시점이 됐거나 그 대사건이 있다. 그러면 직원들이 모두가 이 동료가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복지 제도를 도입을 해주면 좋겠다. 네. 출산휴가를 가는 이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부서에 있는 동료들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해서 네. 출산휴가를 가는 당사자도 건강해야 되지만 동료들도 같이 건강하게 그 회사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지 또 회사에서도 수익 사업을 잘 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 동료들에 대한 건강검진권을 또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문화 이용권 같은 그런 또 이용권을 제공을 해가지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내 조직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사실 한 중소기업에서 네.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 대체 인력을 그쵸. 보였을 때 80만 원 지원금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남아있는 동료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이 부분도 되게 그 제도의 그 실효성 측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제 선택적인 이제 육아휴직 제도를 할 거냐, 그리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 이 부분도 지금 법제화, 국회에서는 이게 뭐 입법화 네. 작업을 입법으로 올린 분도 있다고 또 얘기를 있고, 들었어요. 공약도 나왔죠. 공약도 나왔어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 육아휴직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가 낳으면 육아휴직을 아빠든 엄마든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네.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정착시키는 데는 굉장히 그 말 자체로도 그렇죠. 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양당이 거의 이제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입법화 과정을 좀 지켜볼 건데, 나는 육아휴직 들어가기 싫다. 네. 이제 이런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은 충분히 안 들어갈 수 있게 이제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만 마련이 된다면, 이 아이를 낳으면은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당연히 이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우리 사회가 네. 같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청년들 만나봤다 그랬는데, 육아휴직을 했던 아빠들도 쫙 만나봤어요. 네. 그랬더니 소위 이제 라떼 파파들이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잘 놀다 왔어?"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상사들이. 그렇죠. 네. 근데 자기 정말 육아휴직 들어가서 아이를 하루 종일 보면, 돌 안 되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힘드니까. 네. 근데 "잘 놀다 왔어?" 이래가지고 기운이 확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청년 중에 한 명은 육아휴직이라는 이름을 육아 파견으로 바꿔달라고. 나 놀다 온 거 아닌데. 나 정말 일하다 온 건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로 이게 제가 아까 당장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조금 나이 들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업도 동료도 뭐 상사도 같이 인식하고, 육아휴직 들어갔다 오면은 내가 할 일을 대신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하고 이제 응원하고 붙돋아주는 분위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고, 각 분야마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는 분위기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외에 다른 해외 사례로 봤을 때 이러한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가
좋게 성공적으로 또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그 나라에서 사용했던 제도 중에서 우리가 도입해서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외국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벤치마킹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1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나라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웨덴인데 이 스웨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조금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것에 큰 두 가지의 그 포인트는 하나는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을 같이 서로 밸런스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지원을 했다. 이 두 가지가 큰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스웨덴 제가 아까 라떼파파들만 말씀드렸는데 80년대만 해도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2.2%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6.8%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했었는데 대대적으로 아빠가 돌보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가면서 최근에 80% 이상 우리나라 여성보다 더 많이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함께 이제 출산율을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인데 우리가 왜 17년간 320조 썼는데 그 돈 어디 가고 출산율 아직 이렇게 바닥이냐 이런 비판들을 이제 뼈아프게 많이 받는데 사실 그 돈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직접적 관계없는 예산들도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주거 지원을 할 때 그 이자를 조금 더 부담을 덜 가실 수 있도록 그 이자 보전을 하는데 주택 대출의 원금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돈을 정부가 썼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들 만한 돈들이 다 합쳐져 있는데 이런 돈들을 다 빼고 정말 이거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쓴 거네 라는 돈만 보면은 GDP 대비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2.1%니까 아직 못 미치죠. 네. 못 미치고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낸 게 굉장히 이제 화제인데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 정책을 하면 출산율이 얼마나 오를까? 0.1을 오를까? 0.01을 오를까? 이걸 잘 모르고 이제 정성적으로 정책을 했었는데 한국은행이 요거를 요렇게 하면 몇 명이 오른다. 이제 요런 보고서를 최초로 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인데 이것을 OECD 수준으로 하면 출산율이 얼마나 오를까 이제 요거였는데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이 워낙 심한데 이것을 OECD 한 4배 정도입니다. 요거 OECD처럼 좀 이렇게 완화시키면 출산율이 0.4명.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58%인데 OECD 평균인 66.6%까지 올리면 0.119명. 우리나라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은 10주밖에 못 되는데 OECD 평균인 61주까지 올리면 0.096명. 그 외에 가족 지출을 OECD 평균이 2.1까지 올리면 몇 명. 혼외 출산을 OECD 수준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왔는데요. 요 중에서 제일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네. 좋은 정책이 일가정 양립입니다. 우리나라 네.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질적인 육아휴직이 워낙 짧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갈 수 있게 해주면 거의 0.01명 정도가 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육아휴직의 실이용률이 우리가 평균 10주, 네. OECD 평균이 61주입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아직까지. 네. 한참 못 미치면 네. 돼야 되겠습니다.